중국 탈탈 털어버린 대한민국. 여기는 UN 글로벌 이니셔티브 포럼. 한국. 그 작은 나라 말이죠. MIT 출신 중국 장웨이 교수가 무심한 듯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담아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그날 한국은 발표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회의장 뒤쪽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포럼 마감까지 남은 시간 단 5분. 그때였습니다. 한 미국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 반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5분 남았네요. 5분 드리죠, 리처드 교수. 그러자 리처드 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장웨이 교수님. 중국 탈탈 털어버린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 말이죠. 장웨이 교수가 비웃듯 말하는 순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5분. 그에게 남은 자존심의 시간이었죠. 저는 켈빈 리처드입니다. MIT 국제정책연구소 교수죠. 그날 UN 글로벌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저는 폭탄을 품고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라는 이름의 폭탄을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장웨이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빨간 넥타이가 목을 조이듯 팽팽했고 턱은 하늘을 향했죠. 마치 이미 세계를 정복한 황제처럼요. 앞으로 10년, 아니 5년 안에 세계는 중국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순간 제 옆자리 독일 교수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펜을 꺼냈고 일본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죠. 모두가 압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요. 저를 제외하고는. 화면에 중국의 5G 기지국 숫자가 떴습니다. 100만 개. 미국의 10배라고 장애인은 자랑했죠. AI 투자액은 더 대단했습니다. 150조 위안. 달러로 환산하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보십시오. 이 압도적인 숫자들을. 레이저 포인터가 춤을 췄습니다. 고속철도 38,000km, 전기차 생산량 세계 1위, 모바일 결제 사용자 10억 명. 제 앞줄에서 일본 학생 유키가 속삭였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긴 하네. 근데 한국은 왜 발표자가 없지? 친구가 답했죠. 몰라. 무시당한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물론 일부 소국들이 반도체나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국기 옆에 KOREA라는 글자. 그리고 빨간 X 표시. 과장된 미디어 플레이일 뿐입니다. 시스템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규모가 다르죠. 제 손이 마우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죠. 좋아, 내가 먼저 건드렸어.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글씨. 세계의 기준, 차이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일제히 일어섰죠. 하지만 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장웨이 교수, 당신은 방금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준비된 슬라이드가 떠 있었습니다. 첫 장의 제목은 이거였죠. 진짜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웨이 교수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네, 미국의 리처드 교수님.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장 교수님, 혹시 서울의 수돗물 드셔보셨나요? 장회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왜 물 얘기를?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제 첫 슬라이드가 뜨자 장웨이 교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 리처드 교수. 지금 제 발표에 태클을 거시는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죠. 아니요, 교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해드리려는 겁니다.
특히 과장된 미디어 플레이라고 하신 부분 말이죠. 장웨이가 팔짱을 꼈습니다. 붉은 넥타이가 더 붉어 보였죠. 좋습니다. 들어보죠. 하지만 5분 이상은 곤란합니다. 3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제 화면에 뜬 건 서울 시민이 공원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사진이었습니다. 옆에는 수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수돗물을 끓여 드시죠? 베이징도 상하이도 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은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십니다. 앱으로 실시간 수질까지 확인하면서요. 장웨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 지금 중국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서 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시민의 일상을 보여주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프랑스 대표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장웨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처드 교수. 우리는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겨우 1,000만이 안 되는 도시 아닙니까? 규모가 다릅니다. 아, 규모 말씀이시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5천만 전 국민이 단일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미국인인 제가 봐도 부럽더군요. 화면에 뜬 건 한국의 의료비 청구 시스템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5분 만에 보험 처리가 끝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었죠. 중국도 의료 개혁 중이시죠? 14억을 단일 시스템으로 묶으셨나요? 장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아, 그러니까 아직이군요. 일본 학생 유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30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일본인인 저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웨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작은 나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고속철도망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중국 고속철도는 정말 대단하죠. 저는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죠. 그런데 한국 KTX는 와이파이가 무료입니다. 전 구간에서요. 그리고 지연율이 0.1% 미만이죠. 중국은 어떤가요? 청중석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프랑스 교수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죠. 작년에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 탔는데 와이파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장웨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한국은 그저 미국의 동맹국일 뿐입니다. 독자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독자적 시스템이 없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그래프가 떴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이 만듭니다. 교수님 주머니 속 화웨이 폰에도 한국 메모리가 들어있을 겁니다. 장웨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요? 교수님이 자랑하신 중국. 전기차 절반 이상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배터리를 씁니다. 심지어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요.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서로 수군거렸죠. 장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부품 몇 개 만든다고 시스템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품 몇 개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두뇌 없는 몸이 움직일 수 있나요? 기억 없는 두뇌가 생각할 수 있고요. 무슨 말장난을. TSMC가 두뇌를 만든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기억을 만듭니다. 중국이 아무리 AI를 외쳐도 그 AI는 한국의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요. 장웨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한국이 사라져도 세계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중국이 없다면? 그 순간 저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2019년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수출 규제 직후 폭락한 일본 소재 기업들의 주가였죠.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없으면 그들의 소재도 쓸모 없어지니까요.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처드 교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도 한국 배터리와 반도체 없이는 미래차를 만들 수 없어요. 일본 학생도 거들었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도 삼성 SSD 없으면 못 만듭니다. 장웨이 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죠. 교수님, 진짜 한국의 힘을 보여드릴까요?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아까의 당당함은 사라졌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웨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 관광 얘기를? 아니요, 안전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 강남역 새벽 2시 사진이었죠.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입니다. 여성 혼자 다니고 있죠?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가능한가요? 청중석에서 한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가능하죠. 저는 파리에서 왔는데 파리에서도 무서워요. 근데 서울은 정말 안전하더라고요. 장웨이가 반박했습니다. 중국도 치안이 좋습니다. CCTV가 도시 전체를. 네, 중국 CCTV 많죠. 감시용으로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시민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시스템이죠. 게다가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스마트폰 앱 화면이었죠. 한국 여성들은 안심히 앱을 씁니다. 위험할 때 버튼 하나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GPS로 위치가 전송됩니다. 작년 한 해 이 앱으로 구조된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일본 학생 유키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한국 친구들도 다 쓰더라고요. 일본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장웨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로. 사소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사소한 겁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평균 7분 안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가장 가까운 응급실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병상이 있는지 의사가 대기 중인지까지. 독일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오 마이 갓.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작년에 베를린에서 구급차 기다리다가 1시간 걸렸거든요. 장웨이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됐습니다. 인정하죠. 한국이 몇 가지 잘하는 게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다입니까? 우리는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교수님, 우주에서도 카카오톡 됩니까?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하철 터널 안에서도 산꼭대기에서도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인터넷 속도 순위였죠. 한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인터넷 속도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전 구간 5G가 터지는 나라죠. 교수님이 자랑하신 중국 5G,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어떤가요? 장웨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도 곧이요?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아직도 전화도 잘 안 터져요. 한국이 부럽네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는 모습이었죠. 한국의 70대 노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80%가 넘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중국은 어떤가요? 농촌 지역 노인들이 위챗페이로 결제할 수 있나요? 장웨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의 차이요. 맞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중국은 정부가 시민을 이끌지만 한국은 시민이 나라를 이끕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미국인 교수가 말했죠.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시민주도 혁신은 놀라워요. 코로나19 때도 그랬죠.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 코로나19. 교수님, 중국이 코로나 발원지였죠? 그때 초기 대응이. 장회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논란이 없는 건 한국의 대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방역의 성과였죠. 확진자 동선 공개,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모두 한국이 처음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 세계가 따라했죠. WHO도 인정했고요. 독일 교수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한국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인상적이었죠. 장회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경제 규모는? 경제 규모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혁신의 속도 말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혁신 지수였죠. 블룸버그 혁신 지수, 한국이 7년 연속 1위입니다. 2위가 누구죠? 독일입니다. 중국은 16위네요. 장회의가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장회의 교수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죠. 저는 물 한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교수님, 이 물 한 잔으로 국가의 품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회의가 코웃음 쳤습니다. 이제 철학 강의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요. 현실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앱을 켜자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죠. 이게 서울시 수돗물 품질 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사는 동네 수질 데이터예요. pH 7.5, 잔류염소 0.3ppm, 탁도 0.07NTU. 모든 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청중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잠깐 거기서 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서울시 정수장 내부 CCTV 화면이었죠. 24시간 실시간 스트리밍되고 있었습니다. 정수 과정 전체를 시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뭘 넣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죠. 독일 교수가 경악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고요? 일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도쿄도 수돗물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장회의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서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작은 도시니까. 서울이 작다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가 작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국 전국의 대기질 측정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은 전국 300개 지점에서 초미세먼지를 실시간 측정합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업데이트해서 공개하죠. 시민들은 외출 전에 앱으로 확인합니다. 화면에 중국 지도가 떴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빨간색 경고 표시가 가득했죠. 중국도 측정은 하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 대사관 측정치와 중국 정부 발표가 왜 항상 다른지. 장회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서방의 음모입니다. 우리 데이터가 정확. 그래서 베이징 시민들이 한국 앱을 씁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미세미세라는 한국 앱이 중국에서도 인기더군요. VPN 뚫고서라도 한국 데이터를 보려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 대표단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은 황급히 스마트폰을 집어넣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투명성. 그게 차이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을 믿고 시민은 정부를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프랑스 보건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투명성이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나타났죠. 한국은 확진자 동선까지 공개했으니까요. 프라이버시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죠.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는 겁니다. 강제 봉쇄 없이도요. 장외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완벽하게 통제해서 코로나를 막았습니다. 우한 봉쇄는 세계가 인정. 네, 봉쇄했죠. 문을 용접까지 하면서. 제 말에 청중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했죠. 정부가 믿을 만한 정보를 주니까 시민들이 믿고 따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 지도였죠. 한국은 공공 와이파이도 5만 개가 넘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원, 도서관. 어디서나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죠. 비밀번호? 필요 없습니다. 미국인 교수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보안 문제는 없나요? 물론 해결했죠. 그게 기술력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보안을 동시에 잡은 거죠. 장외이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세계 최초. 맞습니다. 최초죠.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내고 민원 서류를 발급받고 투표까지 합니다. 최초와 최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한국의 자살 예방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한강 다리 사진이 떴습니다. 다리 난간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와 응급 버튼이 보였죠. 한강 다리마다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난간을 넘으면 즉시 119에 신고가 가고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작년에 이 시스템으로 500명 이상을 구했죠.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심지어 다리에는 시민들이 쓴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은 문구들이요. AI가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구하는 시스템입니다. 독일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네요. 독일도 자살률이 높은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겠어요. 장외인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죠. 교수님, 아직도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이 물 한 잔에 국가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요. 장외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붉은 넥타이가 축 늘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저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장외이 교수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마지막 반격의 의지가 보였죠. 좋습니다. 한국이 생활면에서 앞서 있다는 건 인정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핵심 기술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곧 미국마저 추월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요? 드디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시네요. 화면을 바꿨습니다. 거대한 두뇌 이미지가 떴죠. 맞습니다. TSMC가 두뇌를 만든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기억을 만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기억 없는 두뇌가 작동할 수 있나요? 장외이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장난을. 말장난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다음 슬라이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합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디램은 삼성이 45%, SK 하이닉스가 28%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비슷하죠. 사실상 한국이 세계의 기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화면에 중국 스마트폰 분의 사진이 떴습니다. 화웨이 최신 폰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뭘까요? SK 하이닉스 디램이네요. 샤오미, 삼성 메모리를 씁니다. 오포도 비보도 마찬가지고요. 장외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도 곧 자체 생산을. YMTC 말씀이신가요?
중국 최고의 메모리 회사죠. 하지만 기술 격차가 3년 이상입니다. 3년이면 반도체 업계에선 영원과 같죠. 일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소니도 삼성 메모리 없으면 플레이스테이션 못 만들어요. 중국산은 아직 품질이.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부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죠.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AI 서버팜이었죠. 챗 GPT 아시죠? 이런 AI가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인데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GPU는 유명하지만 HBM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예요. 작년에 SK 하이닉스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죠. 장웨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모두. 네, 개발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치명적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중국 AI 칩들도 결국 한국 메모리를 씁니다. 자체 메모리로는 성능이 안 나오니까요. 바이두의 쿨룬 칩도 SK 하이닉스 HBM을 쓰고 있죠.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의 자존심도 결국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아이러니예요. 장웨이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전체 반도체 생산량에서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만드는 건 대부분 저사양 칩입니다. 28나노 이상의 구식 공정이죠. 하지만 삼성은 3나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10년은 넘어요. 독일 교수가 설명을 보탰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중국은 대량의 경차를 만들고 한국은 벤츠와 포르쉐를 만드는 격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허입니다. 화면에 반도체 특허 순위가 떴습니다. 삼성이 압도적 1위였죠.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 등록 기준 5년 연속 2위입니다. 1위는 IBM이고요. 중국 기업은 10위 안에도 없습니다. 특히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이 특허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일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일본이 한국의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한국이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2019년 일이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을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한국은 1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이 매출 급감으로 울상을 지었습니다. 장웨이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한국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아니요. 삼성과 SK가 자체 기술력으로 해낸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프랑스도 반도체 자립을 외치지만 현실은 결국 삼성 공장을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교수님, 중국몽을 말씀하시지만 그 꿈도 한국 메모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AI도 자율주행차도 스마트시티도 모두 메모리가 있어야 작동하니까요. 장웨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뉴로모픽 칩, 양자 메모리 등 미래 기술들이었죠. 삼성과 SK는 이미 차차 세대 메모리를 개발 중입니다. 중국이 현재를 따라잡으려 할 때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죠.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아직 한국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장웨이 교수가 침묵하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청중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죠. 첫 번째는 일본 학생 유키였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일본은 신칸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속 320km 정말 빠르죠. 하지만 작년에 한국 KTX를 타보고 충격받았어요. 장웨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도가 더 빠른가요? 아니요. 속도는 비슷해요. 하지만 유키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KTX는 앱 하나로 예약부터 좌석 지정, 결제까지 전부 됩니다. 심지어 기차 안에서 도시락 주문하면 다음 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와이파이는 당연히 무료고 콘센트도 모든 좌석에 있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시성입니다. 한국 KTX의 지연율은 0.1% 미만이에요. 일본 신칸센도 정시성으로 유명하지만 시스템의 스마트함에서는 한국이 앞서더라고요. 프랑스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TGV도 자랑스럽지만 디지털화는 한국이 확실히 앞서 있어요. 파리 리옹 구간에서 와이파이 끊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번엔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품질로 유명하죠.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장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생산 1위. 잠깐만요.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엔지니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벤츠도 BMW도 폭스바겐도 모두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없으면 우리도 전기차를 못 만들어요. 미국의 테슬라 관계자도 거들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상하이 공장 아시죠? 거기서도 LG 배터리 씁니다. 중국산 CATL도 있지만 고급 모델엔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요. 성능과 안전성이 다르거든요. 장웨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보건 전문가가 일어났습니다. 의료 시스템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마디 하죠. 코로나19 때를 기억하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는 완전히 마비됐어요. 병원이 포화 상태였고 검사도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녀가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죠. 10분 만에 검사하고 결과는 다음날 문자로. 우리가 하루 1000명 검사할 때 한국은 2만 명을 검사했어요. 미국 교수가 보충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투명성이었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익명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했죠. 미국에선 마스크 쓰라고 해도 반발했는데 이번엔 인도에서 온 IT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도는 IT 강국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자정보 시스템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더군요. 주민등록등본 3분이면 발급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고 5일 만에 받았어요. 인도에선 아직도 관공서 가서 줄 서야 하는데 네덜란드 농업 전문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도 놀라워요. 최근에 경기도 수직 농장을 방문했는데 AI가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하고 로봇이 수확까지 하더군요. 네덜란드도 농업 선진국이지만 한국의 디지털 융합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웨이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시장 규모는? 시장 규모요? 이번엔 싱가포르 금융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중국은 1만 2천 달러 정도죠. 시장이 크면 뭐합니까? 국민 개개인이 잘 살아야죠. 호주에서 온 교육 전문가도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유명하죠. 비판도 많지만 결과는 놀랍습니다. 피사 국제학력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이고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는 세계 1위예요. 장웨이가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문제가 맞습니다. 문제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것도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최근엔 AI 교육 플랫폼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있더군요. EBS 온라인 클래스는 정말 훌륭했어요. 이번엔 브라질 환경 전문가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도 대단합니다. 서울의 재활용률은 66%가 넘어요. 우리 상파울루는 18%인데
음식물 쓰레기도 100% 자원화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했고, 이제는 AI가 쓰레기를 자동 분류하는 기술까지 개발했죠. 마침내 러시아 우주공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우주 강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보고 놀랐어요. 독자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었더군요. 게다가 다음 계획은 달 착륙선이라고요? 청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이제 한국도 우주클럽의 정식 회원입니다. 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한국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앞다퉈 한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죠. 장회의 교수는 완전히 너클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시작할 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오늘 한국 발표자는 없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한국이군요. 바로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저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회의장은 이제 한국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장회의 교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닙니다. 시스템이죠.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CCTV 영상이었죠. 이 CCTV를 보세요. 범죄 예방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CCTV에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안전기가 스카우트라고 적혀 있었죠.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 불안하면 이 CCTV 앞에서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집까지 CCTV로 지켜봐 주죠. 단순한 감시가 아닌 보호 시스템입니다. 프랑스 여성 참가자가 감탄했습니다. 세 제니알. 파리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밤에 혼자 다니기 정말 무서운데. 장회의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한국의 응급실 뺑뺑이 아시나요?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일이요. 한국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스마트폰 앱 화면이 떴습니다. 이젠이라는 앱이었죠. 실시간으로 응급실 상황을 보여줍니다. 병상수, 의료진 현황, 대기 시간까지. 구급대원이 이걸 보고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죠. 뺑뺑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국 의료 전문가가 놀랐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절실한데. 미국은 응급실 대기 시간이 평균 4시간이 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다음 화면은 한국의 치매 안심 서비스였습니다. 치매 노인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죠? 한국은 배회 감지기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GPS가 달린 작은 기기인데 실종되면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죠. 독일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이 시스템으로 실종 노인의 99%를 24시간 내에 찾았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시스템이죠. 치매 노인이 배회하면 인근 주민들에게 알림이 가고 모두가 함께 찾습니다. 장회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작다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뉴욕의 2배입니다. 이런 초고밀도 도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본 도시계획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도쿄도 인구 밀도가 높지만 이런 통합 시스템은 없어요. 한국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시민의 참여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신고하는 모습이었죠.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 주차. 시민이 발견하면 앱으로 즉시 신고합니다. 안전신문고라는 앱인데 하루 평균 1만 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와요. 더 놀라운 건 공무원이 24시간 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시민과 정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죠.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스마트 네이션을 추진하는데 이런 시민 참여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장웨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미래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입니다. 시민을 믿지 않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자살 예방 시스템이었죠. 마포대교 아세요? 한때 자살률이 높았던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명의 다리로 불립니다. 화면에 다리 사진이 떴습니다. 난간마다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시민들이 직접 쓴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소중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AI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구합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센서가 누군가 난간을 넘으려 하면 감지하고 즉시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다리 위엔 생명의 전화부스도 있죠. 작년에 이 시스템으로 500명 넘게 구했습니다. 영국 심리학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게 진짜 스마트 시티네요. 기술이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죠. 하지만 끊임없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잠시 멈추고 장웨이를 바라봤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국가의 품격 아닐까요? 장웨이 교수는 완전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의장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때 독일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한국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뤄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불과 35년입니다. 한국은 독재를 이겨내고 IMF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됐죠. 시민의 힘이 만든 기적입니다. 프랑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앙크로아야블.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때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지만 전 이미 할 말을 다 했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봤죠. 모두가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장웨이 교수.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죠. 그럼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미래를 이끌 국가였습니다. 중국의 장웨이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하셨고 미국의 리처드 교수님이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사회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흥미롭게도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어느 나라인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회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리처드 교수님. 저는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대한민국은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 발표자도 없었고 대표단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이 방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일본 학생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교수도 프랑스 전문가도 마찬가지였죠. 왜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해낼 뿐이죠.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시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빈 화면이었죠. 텅 빈 하얀 화면. 이게 한국입니다. 비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걸 담고 있죠. 겸손이라는 그릇에. 장웨이 교수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저는.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인정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장웨이 교수가 인정하다니. 숫자와 규모만 보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14억 인구를 이끌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큰 나라와 위대한 나라는 다릅니다.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품격에서 나오죠. 독일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를요. 그건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을 존중하는가에 달렸다는 것을. 프랑스 전문가도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사람 중심의 발전이요. 하나둘 청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학생도, 미국 교수도, 인도 전문가도. 한국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진짜 힘이 있었네요. 작지만 강한 나라. 이게 진짜 한국이군요.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물잔을 들었습니다. 이 물 한 잔으로 시작했으니 물 한 잔으로 끝내겠습니다. 한국의 수돗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장혜희 교수도 천천히 잔을 들어올렸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에. 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토론이었습니다. 발표자도 없었던 나라가 모든 토론의 중심이 되다니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리더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니까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커졌죠.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눈빛이었습니다. 장혜희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죠. 오늘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걸 말했다. 밖에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처럼 조용하지만 찬란하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본 학생 유키였죠. 교수님, 혹시 다음에 한국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엔 제대로 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가시죠. 진짜 한국을 보러. 그렇게 국제전략정책 컨퍼런스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조용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인 날. 그날을 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떠들었고 어떤 나라는 침묵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침묵에 고개를 숙였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발표장에서 누군가는 수십 개의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들의 미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떠들썩한 목소리 사이에서 단 한 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그 나라는 그저 조용히 자신이 쌓아 올린 기술, 자신이 만들어낸 시스템, 자신이 지켜낸 신뢰로 모두를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나라의 고함보다도 강했습니다. 수돗물 한 잔, 와이파이 하나, 밤거리의 안전, 의료진의 손길, 반도체 한 조각, 그리고 기차 한 대. 그 모든 평범함이 모여 세계를 압도한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